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 바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성남FC 후원과 관련해서인데 먼저 이 사건을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그 성남FC 후원금을요, 기업들이 이제 그 6개입니다. 6개 기업으로부터 이제 그 민원 등을 청탁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그 160억 정도를 후원금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제3자 뇌물 공여 이런 이제 그 혐의고요. 그 6개 기업 중에 이미 그 두산 있잖아요. 두산은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네. 두산이 이제 그 한 50여 원 후원한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민원 해결의 대가다. 왜냐하면 이게 두산의 그 병원 부지 있잖아요. 이걸 처음에는 이재명 시장이 계속 변경을 안 해줬죠. 근데 나중에 후원금을 내면서 그 조건으로 그 상업 용지로 변경해서 한때 이게 그 시총이 한 1조 가까이 건물같이 갈 정도로 특혜를 줬다. 이런 혐의로 이제 그 두산건설 사장하고 그다음에 그때 성남시 6급 전략추진팀장 김모 팀장 2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 이름이 33번, 그다음에 정지상 실장 이름이 17번 이미 공소장에 나옵니다. 공범으로. 그래서 저는 뭐 소환하는데 시간 문제였다. 왜 이미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 통보를 한 거죠. 아, 소환은 시간 문제였다라고 보셨는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어요? 아마도 이제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끌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1년 3개월 정도 수사했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떠한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이라든가 또 자금 흐름이 이재명 대표에게 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성남FC 의혹에 대해서 다시 이제 연초에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라든가 또 야당을 향한 어떤 공격 포인트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는 이제 야당 대표라고 한다면 최소한 대장동 수사라든가 또는 성남FC 의혹 등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소환 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성남FC 의혹으로 또 수사하고 다음에 또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 소환도 검찰에서 여러 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뭐 당연히 소환에 응해서 진술을 하고 또 본인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대장동 의혹 수사가 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 차원에서 검찰이 성남FC 후원금으로 좀 뭐 돌파구를 마련한다 이런 해석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석에 좀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뭐 그렇다기보다는요. 이게 제일 오래됐고 수사가 거의 끝났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그 몇 년 전에 이미 고소가 됐고요. 한때 이제 그 경찰이나 처음에는 이게 무혐의했다가 다시 이제 그 재기 수사가 내려져 가지고 수사가 이제 그 두산이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사실상 FC는 이제 수사 끝났기 때문에 먼저 소환 기소하는 거지. 뭐 꼭 이게 뭐 다른 대장동 수사가 막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사건이 있죠.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K재단, 미러재단. 이것도 이제 공익재단이죠. 근데 그때 기업들이 정경련에서 매출액에 따라서 이게 얼마씩 각출해가 모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으로 처벌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왜 롯데하고 SK는 좀 민원이 있었잖아요. 민원이 있는 기업은 뇌물로, 제3자 뇌물로 처벌됐습니다. 그것도 이게 뇌물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6개 기업 보십시오. 전부 이게 두산도 용지 변경 민원이 있죠. 그 다음에 네이버도 제2사업건설, 진입로 이런 게 민원이 있는 거예요. 농협도 이제 그 성남시 금고 이런 게 다 민원이 현대백화점이든.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후원금 낼 리가 없죠. 뭔가 이게 특혜가 있으니까 기업들이 돈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는 K재단, 미러재단의 제3자 뇌물 판례하고 이게 비추어 보면 이번에는 이게 질이 더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더 큰 민원, 아니 노골적으로 후원금하고 이게 민원을 완전히 뒷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나는 10원도 내가 가져간 게 있냐?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뭐 10원 하나 K재단, 미러재단 가져갔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가져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이게 구단주예요. 만약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성적이 좋으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뭐 이게 좀 부상할 수도 있고 구단주니까. 아니면 이게 후원금이 없으면 성남시 돈으로 운영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본인이 쓸 수 있는 사업비나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꼭 이게 본인이 자기 주머니에 돈을 직접 안 가져가도 본인이 구단주 있고 이해관계 있는데 돈을 미는 대가로 내게 하면 이거는 최소한 이게 직권남용이나 제3자 뇌물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예. 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 검찰 최종 판단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뇌물을 받는 것이고 제3자 뇌물죄는 자신이 아닌 가족이나 측근들이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의 기본이고 이게 불법적인 것인데 이 경우는 지금 성남FC가 받은 거잖아요. 성남FC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을 전략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자 뇌물 구조와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미르재단, K재단 얘기하셨는데 미르재단, K재단은 말만 재단이지 최서원 씨 거예요. 그래서 최서원 씨의 뇌물을 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로서 받은 것이고 그리고 뇌물을 줬다는 것이니까 제3자 뇌물죄가 된 것이지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성남FC 구단주는 이재명 대표 게 아니에요. 성남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이다 말씀드리고 성적이 좋다고 해서 정치적 치적으로 삼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였다. 이건 좀 논리가 이상한 것 같고요. 경남FC 등 시민구단이 굉장히 많아요. 시민구단이 시민의 세금으로만 운영되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아니 시민구단, 경남FC, 경남은행, 경남과 관련한 이해관계 있는 대기업들 많습니다. 대기업이 어떻게 그 지역에 있으면서 이해관계 없고 민원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광고비를 내는 거잖아요. 자신의 은행에 대해서 광고를 이렇게 로고를 통해서 내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민원이 있고 광고비를 냈으면 다 그냥 제3자 뇌물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논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검찰이 그냥 뇌물이라고 지적해서 수사하면 뇌물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뇌물죄가 안 된다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적제거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다 말씀드립니다. 혐의 자체는 그럼 무혐의로 예상을... 아니 검찰은 당연히 기소하겠죠. 저는 정진상 씨 같은 경우도 조사 직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신청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미 기소는 정해졌다고 봅니다.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밝힌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소환 조사에 저는 당연히 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리 정적 제거용이고 정치 탄압이라 할지라도 국민들께 자신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을 소명하고 당당하게 맞서야지 국민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응원을 하는 것이지 조사에 응하지 않아버리면 그런 명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소환 조사에 응해야 되고 또 이재명 당대표도 소환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소환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 의견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이게 국민을 속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단 법리적으로요. 법리적으로 이제 한번 처벌 받으면 일사부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 처벌은 안 받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재판을 받아가 처벌됐을 때 이중 처벌 금지, 일사부재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혐의죠. 검찰에서 이게 무혐의한 거는요. 얼마든지 새로 증거만 나오면 얼마든지 추가로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무혐의 한번 받아들여서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번에 압수수색을 많이 했죠. 전 정권이 검찰은 수사도 안 했잖아요. 경찰이 하다가. 근데 이게 무혐의 됐는데 이번에 이제 두산도 압수해보니까 후원금을 내게 된 게 민원 부탁인 거 이런 게 장부들이 대거 넣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이게 압수수색했더니 그 희망살림을 통해서 우회 지원했잖아요. 40억 중에 또 희망살림 1억 하고 그때도 보니까 이게 민원 해결 이런 새로운 문건들이 새로운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를 하는 거지 한 번 무혐의 됐다 해서 옛날 수사도 안 하고 다시 이게 기소 못 한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이런 이게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 중에 K재단, 미르재단이 최서원 씨 거다. 이거 잘못하면 이게 명예훼손 최서원 씨 소송급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거기 공익재단이 이사들이 있고 이사장이 있고 다 운영하고 최서원 씨에게 컨설팅비 조금 빼려다가 그게 미수로 거치가 처벌됐지. 어떻게 공익재단 몇백이 최서원 씨 개인 겁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제공동체 이것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무슨 이게 공동체가 한 가족입니까? 그것도 이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말씀 중에 제3자 뇌물 개념을 친척이 받는 거는 직접 뇌물이에요.
제3자 뇌물이라는 게 원래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 받으면 그건 직접 뇌물이에요. 직접 뇌물. 제3자 뇌물이 아니고 네. 따라서 제3자 뇌물의 개념도 뭐 저는 이게 좀 다르다. 친척 부분은 이렇게 보는 거죠. 소송 좀 조심하시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여기 좀 반박을 해주세요. 그게 이제 최서원 씨가 사실상 K재단, 미르재단을 운영하거나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이란 거예요. 여기서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최서원 씨가 아니었다면 누가 대기업들이 거기에다 수백억을 줍니까? 최서원 씨의 영향력이 있었고 그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쓴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 시절에 실은 검찰총장, 서울 지방검찰청장이죠. 총장이죠. 그때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고 공정과 상식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남FC 구단주가 세금을 아껴서 광고비를 받았는데 이게 대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남FC도 조사를 하고 각종 시민구단 다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민 구단이 속해 있는 지역에 민원 없는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정적 제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법과 원칙이 한쪽에만 적용되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성남FC 의혹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도 지금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인데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기 때문에 지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진단서를 제출해서 지금 재판은 1월 중순이나 돼야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게 됩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검찰 수사는 이게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더 빨라진다. 더 빨라진다. 왜냐하면 이게 김만배 씨를 다시 더 불러서 이게 검찰이 물어보고 할 게 없어요. 이미 김만배 씨는 충분히 여러 번 진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게 증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김만배 씨 상태가 그렇게 위중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추가로 이제 자금 추적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게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이게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죄 수익 은닉은 교사한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부인도 지금 조사할 수 있다. 왜? 부인도 이게 천화동인 2호에 있으면서 관여한 게 있다. 범죄 수익 은닉에 이런 이야기는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게 자해 소동 할수록 이게 수사는 더 빨리 가야 돼요. 더 늦추다 보면 이게 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자금 흐름 추적이나 쭉 이게 보면 검찰의 수사가 더 급빛이 더 달리고 있고요. 아마 이제 성남FC 소환하고 나면 곧바로 이재명 대표 소환도 임박했다 이래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역시나 좀 더 빠르게 검찰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아마도 검찰은 김만배 씨가 자해 소동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는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좀 자금 은닉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자들 진술과 수표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추적이 중요한 것이지 김만배 씨의 진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그렇게 지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재판은 당분간은 좀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원돼 있으니까. 네네. 또한 지금 이런 260억이 나왔다, 또 80억 은닉 자금이 추가적으로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금이 추적돼서 나왔는데 누가 받아갔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누가 받아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기 전에 검찰의 진술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 측으로 갔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정진성 씨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2억 4천 뇌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유동규 씨하고 남욱 씨가 그게 사실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260억과 새로 발견됐다는 80억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게 곽상도 씨 50억 갔잖아요. 그리고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전신당의 원내대표 구속됐다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260억과 80억도 이재명 대표 측이 아닌 전혀 다른 진영에 갈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빨리 소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서 변호사께서 김만배 씨의 부인도 검찰에 출석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수익을 은닉한 혐의와 관련해서 출석을 받았고 혹은 이제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이 굉장히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를 불러서 계속 조사하고 언제 끝날지 못한 수사를 하면서 압박감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고통을 잊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검찰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를 압수수색하고 핸드폰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의 개인 정보까지도 털릴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도 적극적인 변호를 하기 어렵고 김만배 씨도 변호사한테 의지하기 어려워. 미안하잖아요. 또한 그 부인까지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했죠. 부인 수사했죠. 그 자식 수사했죠. 측근 수사했죠. 조국 전 장관하고 수사 라인이 똑같잖아요. 이제는 이제 부인까지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김만배 씨가 이런 검찰의 어떤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말하면 괜찮지만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검찰이 원하는 허위 진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이런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서 가족까지도 수사에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이 왜곡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강하게 좀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한성 씨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측근은 김만배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금고지기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는 건 앞으로 좀 뭐 구속이 적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적부심은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네네. 이한성 씨가 이제 그 누구냐면 이화영 부지사 있잖아요. 구속된. 네네. 그분이 보좌관 출신이고 성균관대학교 이제 김만배 씨의 선배입니다. 동문이에요. 근데 이한성 씨가 천화동에 1호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에 700억, 뭐 비용 빼고 428억 있잖아요. 거기에 그 대표 사내에서 대표였어요. 그리고 이제 화천대의 공동대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천화동인 1호의 428억이 정진상 뇌물로. 그게 이제 바로 수레우의 이제 부정처사 뇌물 있잖아요. 뇌물로 이게 기소가 돼 있습니다. 428억이. 그래서 이제 이한성 씨가 중요한 거고 저는 우리 이 변호사님은 자꾸 이게 이재명 측에 뭐 없다 하지만 그러면 이게 정진상이나 김용은 이재명이가 비치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이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700억, 428억을 이재명 안 보고 정진상, 김용만 보고 돈을 줬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거기에 정진상도 7,000번 사인 서명했지만 이재명 시장의 결정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원래 로비업자, 건설업자들은 누가 이게 키맨인지 누구한테 로비해야지 일이 풀리는지 모든 결정은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따져는 이한성 씨가 보관하고 있던 그 천화동 1호의 700억 지금 428억은 이재명을 포함한 그 저수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받은 돈은 정지사가 2억 4천이고 김용이 8억이지만 그 428억이 저수지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곽상도 50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이니까 화천대유의 공식 자금이고 김만배 씨 비자금 추적하고 곽상도 50억 아무 관계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비자금은 이게 그 몰래 쓰는 거잖아요. 곽상도 의원은 이게 퇴직금으로 당당하게 받았는데 이게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이런 이게 사안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좀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네네. 아니 곽상도 의원도 결국에는 퇴직금의 형식으로 받았지만 불법 수익이다, 뇌물이다 이렇게 기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를 게 없고요. 그리고 저수지 하시는데 아니 저수지에 돈이 많은데 그냥 내 돈 가져와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경선 자금으로 가져와 대선 자금으로 가져와 이건 또 무슨 뭐 추석 명절 떡값으로 가져와 이렇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428억을 저수지라고 주장하면서도 검찰이 그 어떤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명목을 하나씩 이렇게 지정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428억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대비한 어떤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과의 사이에 있어서 경제적 공동체에 대해서 항변하시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10원도 안 받았는데 무슨 잘못이냐라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아까 항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지휘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아니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부하 직원이 받았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것과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 논리는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이게
검찰 수사가 너무 길어진 건 맞아요. 1년 3개월 길어졌기 때문에 국민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게 오히려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건지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그 자금 출처나 흐름과 관련해서 어떤 그 증거가 확보가 돼야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이제 그 자금 추적 팀을 동원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세 가지 쪽으로 그 자금이 의심스러운 게요. 하나는 이제 그 김만배 씨가 이제 그 최우양 쌍방울의 그 부회장 했던 분 있잖아요. 이번에 구속됐죠. 자금 은닉으로. 최우양 씨한테 이제 그 30억, 20억, 80억 정도를 이렇게 그 중개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쌍방울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비 있잖아요. 이태영 변호사죠. 거기에 그 현금 3억에 전환사채 20억. 이런 게 의혹이 녹취록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혹시 최우양이 쌍방울에 있으니까 그렇게 자금이 흘러간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자금 추적 중에 있고. 지금 이게 그 이태영 변호사가 정말 정관 중에 정관이었거든요. 이분이 이재명의 부인도 사실상 무혐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사건도 이게 1심, 3심, 파기환, 송심 3번 했는데, 근데 변호사비가 부인 거는 무료, 근데 본인 거는 1,0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를 호화 변호인단 몇십 명 로펌들 쓰고 뭐 한 2억 좀 더 썼다. 이러면 이게 전국 모든 변호사들이 앙천대소합니다. 그리고 전국이 변호사 선임해본 이런 이게 피해자들도 야 내가 가니까 변호사비가 몇 억인데 왜 여기는 이게 이래 전부 이게 다 웃습니다. 상주는 말이 안 되는 변호사비 대납 하나를 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격리 비서 있잖아요. 배소연 씨 이분이 선거 때 그 건물을 사죠. 법원 앞에 3층 건물 집 수원에. 그다음에 그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죠. 변호사 사무실에 격리가 월급이 한 200~300 되는데 수십억 집을 산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 자금을 또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 계좌에 있는 본인 돈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요. 2억 가까이를. 인출해서 뭐 부모님 상당회 때 뭐 받은 거라면서 또 7천 합치가 2억 7천을 현금으로 2년 뒤에 입금합니다. 아니 계좌에 멀쩡하게 있으면 이자 얼마나도 붙을 텐데 이걸 현금으로 출금해서 장롱에 내라면 장롱이 이자 줍니까? 본인이 장롱 이자 주긴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2억 7천 입금시키면 이거 FIU에 1,000만 원 넘으면 다 통보됩니다. 이런 수상한 자금 거래가 있잖아요. 이걸 지금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쫓고 있는 거예요. 이 변호사께서는 이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를 특정해 놓고 뭐 거기에 대해 맞춰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 검찰이 정말 수십 명이 투입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100명도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금 추적을 좀 빨리 하셔야지. 1년 3개월 동안 계속 자금 추적하고 있으면 이게 자금 추적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자금 추적을 일부러 늦추고 있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니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시비를 발행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1년 넘었어요. 그러면 그냥 무혐의가 맞으면 무혐의 처분하면 되는데 처분 안 하고 그냥 계속 대납 사건으로 처분 안 하고 있으니까 처분 날 때까지는 변호사비 대납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굉장히 씌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최모 씨가 쌍방울의 전 임원이었다라고 해서 이게 변호사비 대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금 추적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정치인들 같은 경우 특히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어떤 형사사건에 문제가 되면 같은 지인 변호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해줘요. 만약에 정치인들이 그러면 재판받으면 집을 다 팔아야 되겠습니다. 변호사에 따라서는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절친이나 친한 지인들, 동기들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주기 때문에 서정우 변호사님의 저 말씀은 조금 너무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수사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격 당일에 군 내부에서 첩보 삭제 방안이 논의된 정황을 이제 검찰에 포착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저희가 봐야겠습니까? 이게 이번에 이태원 참사건하고 저는 똑같다 봅니다. 어떤 이게 대형 참사가 생기면요, 모든 이게 증거는 있는 그 상태대로 두게 됩니다. 네.
평소에 관행이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 이게 평소에는요 경찰이 정보 보고를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날 지나면 삭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규정대로 삭제라고 했다가 이번에 경찰이 극단 선택한 또 한 분도 있고 또 이게 그 위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규정대로 삭제하더라도 대형 참사가 났으면 사후에 경찰 대응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 보려면 모든 증거를 있는 그대로 건드리면 안 되고 그대로 이게 딱 보존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이태원 참사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경찰 구속된 게. 자, 그렇다면 이게 그때 서해 공무원 피살이든 뭐든 모든 이게 첩보 자료는 있는 그 상태로 이게 보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구속영장이나 서운 실장 할 때는요, 그날 이게 사건 끝나고 그날 심야 새벽 1시 있잖아요. 이 회의에서 이제 그 첩보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가서 삭제했다. 106건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그 이전부터 이미 그 심야 회의 하기 한두 시간 전부터 국방부에서 이제 그 첩보 삭제 이런 게 논의가 있었다. 물론 이제 그 777 부대에서는 삭제가 안 되니까 합참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그 미리부터 국방부에서 이런 이게 논의가 있었다는 걸 검찰이 더 발견을 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왜 삭제하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가장 좋은 건 은폐. 바로 이게 죽었다는 걸 은폐하자 일단 끝날 때까지. 두 번째 은폐가 도저히 안 됐다 보도돼가지고 이럴 때는 이게 조작. 그럼 이게 월북으로 몰고 와서 월북이 아니라는 거 삭제해. 이거 아닙니까? 결국에 삭제하는 게 은폐 첫째 아니면 두 번째 월북몰이 조작 이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번에 엄하게 기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은폐와 조작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검찰이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욱 전 국방장관 추가 기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군 내부에서 나온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들의 기소가 어떤 좀 연관성이 지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 부분 당연히 뭐 또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첩보 부대가 이 777 사령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원천적인 첩보 부대의 어떤 보고서였는데 이걸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방부 민스 정보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원본이 살아있기 때문에 원본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공개 범위의 문제고 비밀 취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에 하나 원 첩보 부대에 이걸 첩보 보고서 삭제하라고 했으면 이건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월북 몰이를 했느냐의 부분은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고 이대준 씨가 사망 당시에 간자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실족했을 가능성보다는 자신의 자의에 의해서 표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월북을 몰이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정부나 검찰이 만약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드립니다.